절친 부부와의 여행. 그 이면의 배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두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이웃이었고 절친한 친구였으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민준이고 아내 수진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8살 딸 지우가 있다. 아파트 같은 동 2층 위에 사는 재혁과 유나 부부와는 5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수진과 유나가 아파트 단지 내 북클럽에서 만나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로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가끔 주말에 함께 식사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여름 휴가를 함께 가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제주도로 떠난 첫 가족 여행은 즐거웠다. 아이들은 함께 놀 친구가 생겨 좋아했고 어른들은 육아를 분담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재혁의 딸 서연이는 지우보다 1살 많았지만 둘은 자매처럼 친했다. 그 여행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봄에는 경주로, 가을에는 속초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함께 떠났다. 명절에는 돌아가며 집들이를 했고 아이들 생일 파티도 공동으로 열었다. 수진과 유나는 거의 매일 만났고 재혁과 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저녁을 함께 했다. 재혁은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했고 나는 중견 제약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우리는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서로에게 편안한 친구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작년 봄 우리는 4번째 가족 여행을 강릉으로 갔다. 펜션 2채를 나란히 빌렸다. 낮에는 함께 해변을 거닐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했다. 밤이 되면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 쉬었다.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재혁의 펜션 창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커튼을 쳤다.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수진이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처음에는 그저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전보다 외출이 잦아졌다. 유나와 요가를 시작했다고 했다. 주 3회에서 점차 거의 매일로 늘어났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날도 많았다. 저녁 약속도 잦아졌다. 북클럽 모임, 동창회, 학부모 모임. 이유는 늘 있었다. 나는 바쁜 일상에 치여 이런 변화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가 자기만의 생활을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육아와 가사에만 매달렸던 수진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지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은 샤워 중이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화면을 봤다. 재혁이었다. 한밤중에 재혁이 수진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아마 뭔가 물어보려는 거겠지 싶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고 연달아 3번이나 걸려왔다. 긴급한 일인가 싶어 받으려는 순간 샤워를 마친 수진이 황급히 달려와 핸드폰을 낚아챘다.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로. 누군데? 아, 유나 언니. 급한 일이 있나 봐.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한참 후에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화면에는 분명 재혁이라고 떴는데 수진은 유나라고 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유나가 재혁의 핸드폰으로 전화한 걸까?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나는 찜찜해서였는지 그날 이후 의도적으로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케줄, 표정, 말투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했다. 수진이 외출할 때마다 재혁도 집에 없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재혁이와 운동이나 맥주 한 잔 하려고 유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재혁은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다. 1~2번이 아니었다. 수진이 외출한 날 재혁의 회사 근처에 간 김에 들러 회사 직원들에게 재혁이 만나러 왔다고 하면 직원들은 그는 요즘 현장 미팅이 많아져서 사무실에 자주 없고
집에서 바로 현장으로 갔다가 퇴근하는 일도 많다고 했다. 일이 바쁜가 보다 했지만 집 앞에서 우연히 재혁을 만나 많이 바쁘냐고 물어보면 바쁘지 않다고 했다. 일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놀다 왔다고 말했는데 그날은 내가 재혁의 사무실에 들른 날이었고 재혁의 몸에선 하루 종일 일한 모습이 아닌 이제 막 씻은 듯한 깔끔한 모습이 보였는데 수진이에게 재혁이한테서 나는 냄새가 났던 것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은 백화점에 간다고 했다. 나는 지우와 집에 남았다. 1시간쯤 지나 유나가 초인종을 눌렀다. 민준 씨는 언제 출발하냐고 물었다. 나는 유나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고 유나의 말로는 재혁 씨가 민준 씨와 오늘 골프 치러 가기로 했다며 아침에 골프 가방을 가져갔는데 클럽 하나를 빼먹고 가서 민준 씨에게 재혁 씨 만나러 갈 때 같이 가져가라고 찾아왔다고 하였고 유나의 손엔 골프채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재혁이와 골프 치기로 약속한 적 없다고 유나에게 말했고 유나는 분명 민준 씨와 골프 치러 간다고 했는데 라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우리 둘의 머릿속엔 불길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고 유나가 물었다. 수진 언니는? 유나의 질문에 나는 백화점에 간다고 했어요 이라고 답했다. 혹시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유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 번째에야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나 유나야. 지금 어디야? 백화점? 어느 층이야? 수진은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3층 여성복 매장이라고 답했다. 그래. 나도 백화점 근처인데 잠깐만 기다려. 지금 갈게. 유나는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같이 가실래요? 우리는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갔다. 3층으로 올라갔다. 매장을 둘러봤다. 수지는 없었다. 유나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지금 3층인데 어디 있어?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럼 여성복 매장 앞에서 기다릴게. 10분이 지났다. 수진이 나타났다. 쇼핑백도 없이 머리는 흐트러지고 화장은 번진 채로. 우리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어? 나는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방금 어디 있었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재혁이랑 있었지? 재차 물어보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수진은 계속 울기만 했다. 유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마나 됐어? 유나가 물었다.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3년. 3년. 우리가 함께 여행 다니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제주도 여행, 경주 여행, 속초 여행, 강릉 여행. 우리가 웃으며 찍은 모든 사진들이 거짓이었다. 함께 먹은 저녁들, 나눈 대화들, 공유한 일상들이 모두 위선이었다. 어떻게 시작됐어?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유나 남편이었고 민준 씨 친구였어. 그런데 제주도에서 밤에 혼자 산책하다가 재혁 씨를 만났어. 우연히.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어. 별거 아닌 이야기들. 그런데 그게 편했어. 그 사람이 날 다르게 봐줬어. 다르게? 민준 씨한테 나는 그냥 아내이고 엄마야. 집안일하고 애 키우는 사람. 그런데 재혁 씨는 날 한 명의 여자로 봤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내 생각을 물어봤어. 나를 원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수진을 소홀히 했던 걸까? 아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그래서 3년 동안 우릴 속인 거야? 같이 밥 먹고 여행 가고 웃고 떠들면서.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하려고 수없이 애썼어. 근데 안 됐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가 한 건 사랑이 아니야. 배신이야. 집으로 돌아와 재혁을 기다렸다. 유나는 이미 전화로 그를 불렀다. 수지는 우리 집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다. 지우는 친구 집에 보냈다. 초인종이 울렸다. 재혁이었다. 유나가 문을 열자 그는 상황을 직감한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우리는 4명이 마주 앉았다. 5년간 친구로 지낸 4사람. 그런데 이제 그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할 말 있어? 내가 재혁에게 물었다.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게 다야? 3년 동안 내 아내와 바람 피우고 내 친구인 척하고 내 집에서 밥 먹고 할 말이 그게 다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언제부터였어? 제주도에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냥 대화를 나눴을 뿐이야. 그 후에 계속 연락하게 됐고 감정이 생겼어. 그래서 내 아내를 유혹한 거야? 내가 먼저는 아니었어. 우리 둘 다. 닥쳐. 유나가 소리쳤다. 누가 먼저든 상관없어. 너희 둘 다 선택한 거야. 매일매일 3년 동안 우릴 속이기로 선택한 거야. 침묵이 흘렀다. 우리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당연히 이혼해야지. 나도 답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 나는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그녀를 볼 수 없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 내 딸의 엄마.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재혁과 유나도 수진과 나도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다. 가장 힘든 건 지우에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다고. 서연이네 가족과도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고. 왜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어요? 지우가 물었다. 서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 사정이야. 무슨 사정인데요?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지우는 울었다.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지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양육권은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내가 가졌다. 수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를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재혁과 유나도 이혼했다. 유나는 서연이를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재혁은 아파트를 팔고 어디론가 떠났다. 우리 4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까지.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산다. 지우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현관을 나설 때마다 그들과의 기억이 떠오른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애쓴다. 지우의 학교 일정을 챙기고 저녁을 만들고 숙제를 돕는다. 서툴지만 해낸다. 지우는 용감하게 적응하고 있다. 가끔 엄마를 찾지만 예전보다는 덜하다. 수진에게서 가끔 연락이 온다. 지우를 보고 싶다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록 허락했다. 지우에게 엄마는 필요하니까. 내 감정과는 별개로. 어느 날 지우가 물었다. 아빠, 엄마랑 아빠는 왜 헤어진 거예요? 글쎄. 어른들도 가끔 실수를 해. 큰 실수를. 엄마가 실수한 거예요? 응. 그럼 아빠는 엄마를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라는 게 쉽지 않아, 지우야. 특히 신뢰가 깨지면. 신뢰가 뭐예요? 믿음이야. 상대를 믿는 마음. 그럼 아빠는 엄마를 안 믿어요?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9살이 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안정을 찾았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법은 배웠다. 어느 주말 지우와 서점에 갔다. 아이들 책 코너를 둘러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이 책 어때? 유나였다. 서연이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서연아,
지우야. 두 아이는 서로에게 달려갔다. 1년 만에 재회였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은 듯 했다. 유나와 나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유나 씨는? 저도요. 우리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는데. 유나가 말했다. 그러게요. 가끔 만나게 해줘도 될까요? 아이들끼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그날 이후 지우와 서연이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게 되었다. 유나와 나는 아이들을 위해 어색하지만 정중한 관계를 유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이들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차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믿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유나가 말했다. 저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나? 그런데 결론은 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재혁 씨와 수진 언니가 선택한 거죠. 우리는 침묵했다. 그래도 살아가야죠. 내가 말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2년이 지났다. 수진은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연락해왔다. 재혁과는 끝났다고도 했다. 돌이켜보니 그것도 오래갈 수 없는 관계였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동정도. 그저 담담했다. 민준 씨, 나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무엇을? 우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착각하지 마. 나는 널 용서하지 않았어. 너는 아이의 엄마일 뿐이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용서해 줄 수 없어. 용서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앞으로도 너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수지는 울었다. 하지만 지우의 엄마로서 내 책임은 다해. 지우는 여전히 널 필요로 하니까.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였다. 3년이 흘렀다. 지우는 이제 11살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엄마와의 관계도 나름대로 정리했다. 한 달에 2번 만나고 전화로 자주 통화한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 최근 이사로 승진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일이 바쁘지만 보람차다. 유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이다. 서연이가 엄마를 도와주는데 제법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낸다. 친구보다 가깝고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 어느 날 유나가 물었다.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저도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웃었다.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혼자 앉아 생각했다. 3년 전 그 배신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지우와 함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다. 아마 평생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신중해졌고, 더 현명해졌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다.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를 놓아주면서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창밖을 보니 같은 아파트 동의 불빛들이 보인다. 그곳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비밀을 간직하고.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이웃, 완벽한 친구, 완벽한 관계를 믿지 않는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나는 계속 나아간다. 지우의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미소 짓는다. 내게 남은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내 딸.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내의 외도 대상이 친구라 믿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사촌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남자의 사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